안녕하십니까. 전기는 인류가 새롭게 만들어낸 발명품은 아닙니다.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던 현상을 발견하고 그 규명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털에 묻은 먼지가 묻는 정전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전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인간이 쓸 수 있도록 상용화시킨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죠. 에디슨은 19세기 말에 직류 방식을 주도하던 토마스 에디슨하고 교류 방식을 주도하는 니콜라 테슬라 자동차가 교류 방식을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하고 조지 웨스팅하우스 그 사이에서 아주 치열하게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거리 송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면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화번호 송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유리한 건 맞는데 변압이 쉬운 교류 방식이 승리를 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 전력망의 표준으로 테슬라의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 태양광이 된 것은 1905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입니다.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가진 입자다, 광자다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규명을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이 공로로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일 연구소에서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해서 아주 효율성 있는 그때 당시에는 한 6%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현대적인 실리콘 태양전지를 최초로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상용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태양전지에서 만들어진 이 직류전기는 반드시 직류전기는 인버터를 통해서 즉 직류를 교류로 바꾸어서 우리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교류전기로 변환돼서 전력망을 통해 공급이 됩니다. 다음은 그 아리백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싶은데요. 아리백은 이 자발적 캠페인에서 강력한 공급망 무기 체계, 공급망 통제 무기로 이 발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CDP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 즉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란 CDP란 이름으로 2000년경 영국에서 시작된 이 비영리 기구입니다. 전 세계 약 91개국에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영국의 다국적 그 비영리 기구인 크라이밋 그룹, 그 기후 그룹이겠죠. 이 기후 그룹에서 이 CDP가 정식으로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이 초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인 ESG 경영 캠페인으로 그냥 출발했습니다. 그 ESG 경영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environment, E의 environment, 환경이란 뜻하고 S는 소셜, 사회, 그 다음에 governance, 지배구조. 그래서 이런 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 경영 방식을 ESG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 ESG는 기업이 단순히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중시하는 경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게 2023년 들어서면서 전 세계 한 2만 3천 개 이상, 또 국내에서는 875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875개의 기업들이 이 CDP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와 기회, 기후 변화 대응 목표와 전략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애플, 구글, BMW 등 세계적인 빅테크, 그 다음에 제조 공룡들이 참여를 선언하면서 양상이 갑자기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 회사뿐만 아니라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푸드기 한국에서도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 때 한국형 아리백을 도입하게 되죠. 그 대한민국 정부 역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 프리미엄, 전력 구매 계약 제도,
즉 PPA 제약이죠. 전력 구매 계약 제도 등을 담은 K-RE100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양광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가오는 2030년이 데드라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2025년하고 26년 사이는 그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 또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의무화가 자동화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바이어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이냐라고 증빙하는 요구가 계속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송 배전망을 확충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가속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2030년이 1차 분수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2030년까지 공급망체 전체 RE100 달성을 공언한 시점인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기까지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품 제조기업들은 국제거래선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배제될 위험성이 일단 커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가 제시한 회원 기업들의 최종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완료하자라는 것이 시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 어떻고 거래제, 그런 ETS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랬냐면 옛날에 그 기후협약 1997년에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 원리를 도입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즉 ETS 개념이 국제협약으로 처음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공공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개설해서 탄소에 구체적인 가격을 부여하기 시작했죠. 현재는 전 세계 한 195개국이 전 국가라고 봐야 되겠죠.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를 한 파리 협정에 다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아시아 최초로 거래제를 정식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한 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무역 관세화 이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행이 될 건데 CBAM이라고 했죠. 카본 보더 어저스트먼트 메커니즘. 이 CBAM은 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국경을 통과해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EU가 도입한 환경, 무역 이것을 결합한 그런 규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왜 그랬냐면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를 심하게 하는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나라로 산업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을 방지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EU가 정한 기후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탄소 산업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죠. 그러니까 현대 제철 같은 데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배출권이죠. 배출권을 구매해야 되는 제도가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돌입한 게 된 거죠. 그래서 내년 6월부터는 이 탄소 거래제 인증서 매매가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올해 수입분에 대한 최초 생산 신고를 내년 9월 말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보면은 우리 당진같이 철강, 알루미늄 이런 업체들 또 시멘트 업체들 이런 종목에서 가공하는 가공제 또 하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이것이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업의 탄소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대한민국도 역시 완성을 해야 되고 2050년 탄소 넷 제로라고 표현하죠.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이 2050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속담에 우리 소 잃고 애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를 잃기 전에 애양간을 튼튼히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면 국가 차원에서 송전망 등의 핵심 인프라를 신속히 건설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토대를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RE100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섰죠. 관련 규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향 차이가 아닙니다. 어차피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영원한 국가 이익만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역시 미국 우선주의라는 철저한 현실주의적 에너지 패권적 계산 위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RE100과 친환경 규제를 배척하고 화석연료 부활을 선언한 핵심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트럼프가 RE100과 친환경 정책을 거부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그 첫 번째 에너지가 압도한 제조 원가를 에너지가 풍부한 미국 입장에서는 원가를 절감하는 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 트럼프는 미국의 풍부한 배당,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석탄 이런 것들을 마음껏 퍼내서 시골 하고 마음껏 시골하라 이런 기조를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풍력과 태양광은 초기에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상승시킨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해서 에너지가를 낮춰야 미국 제조업의 생산원가가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전 세계 공장을 미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트럼프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녹색 신종 사기다라는 프레임을 가지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이거에 의해서 굴뚝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2차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RE100을 중국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중국은 이것을 다 해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기후변화 프레임하고 RE100 같은 자발적 이니셔티브를 미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신종 사기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규정을 했죠. 왜 그러냐면 현재 쓰고 있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이런 핵심 그 중에서 그 핵심 광물들, 소재들 이런 것들이 소재 부품들이 또 풍력 같은 것에 공급망 주도권을 누워가지고 있냐 이미 중국이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재생에너지 전환하면 결국 미국 돈이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죠. 중국 배를 불려주는 결과를 낳는다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협약에 미국에게는 가혹한 규제를 한다. 미국이 가장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이런 불공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국이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통 산업을 가진 블루 칼라들의 표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의 정치 기반은 어디냐면 제조업의 침체 때문에 아주 직장을 잃었던 그 러스트 벨트죠. 러스트 벨트하고 내륙에 있는 에너지 생산지대 이 근로자들로부터 표를 얻어서 됐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러스트 벨트 지역의 제조업 부분 고용이 축소되면서 제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도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원래 이 노동조합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게 컸었는데 이제는 아주 축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이들을 공략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만 놔둬도 이 러스트벨트 지역은 민주당한테 오겠지 했는데 그 상황은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관련 언론들도 그건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거야 라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여전히 텃밭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판단 잘못한 겁니다. 속칭 우리는 블루월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요. 이 러스트벨트 여기는 과거에 이제 존 F 케네디가 오하이오 주를 놓치고도 당선된 일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2020년 대선 이전까지는 오하이오를 놓치고 당선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로 우리 러스트 벨트죠. 그런데 그 민주당은 말이죠. 이 러스트 벨트 지역, 오하이오 같은 데는 선거철에도 당연히 자기 지역이니까 유세조차 제대로 하지 않죠. 우리나라 같으면 전라도 같은 경우 호남 지방 가서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자기를 지지하니까 유세도 않는 것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도 뭐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16년이죠. 1차 미국 대선 당시에 공화당 후보로 나왔던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점을 파악을 하고 러스트 벨트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으로 가져옵니다. 내가 망가진 제조업을 내가 살려내겠다. 이렇게 승부를 냈죠. 그래서 이때 대이변을 일으켰고 주인공이 됩니다. 러스트 벨트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던 이런 것을 트럼프가 이것을 다 빼냈다, 이겨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양광보다는 기존의 에너지 산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이후부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쭉 했던 기후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다 뒤집어 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를 했죠. 국제적인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서 미국 기업들의 탄소 배출 부담을 아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유해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폐지를 해버렸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공기 오염물질로 지정에 규정하던 법적 규제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자동차 연비 규제, 화력발전소 배출 기준, 뭐 이거 다 모두 철폐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친환경 예산을 동결해버렸죠. 즉 에너지라든가 전기차 관련 대규모 정부 보조금을 차단해버렸습니다. 대폭 줄여버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탈탄소 기조 후퇴로 인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유럽 중심의 엄격한 규제, 또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 화석연료 저가 공급, 이런 이중 구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한 미국 진출 시장에는 저렴한 에너지 비용 이거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유럽에 나가려면 문제가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 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게 되므로 우리 기업과 통상당국은 진출 지역별로 정교하게 다변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하늘 저 너머로 바람 따라 날아가네. 어둠 지나 밝아오는 새하늘